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어려서 저는 흔히 말해 비혼주의에 가까웠어요. 혼인이라는 제도가 제게는 족쇄 같아 보였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후회하는 분도 아니었고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어린 나이에 제 시선에 엄마는 여자가 아닌 엄마라는 위치의 삶에 갇혀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물론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집안일이나 가족 챙기는 일이 언제나 우선시 될 수밖에 없었겠지만 늘 집에 가면 엄마가 저를 반겨주는 것이 너무 좋았지만 반대로 늘 집에 있는 엄마를 보면 제가 괜히 답답했죠. 그리고 시집살이 하는 모습을 보고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제 친할머니나 고모들이 엄마를 나쁜 의도로 괴롭히려는 게 없었음에도 엄마는 남의 집 자식인데 왜 아빠의 가족들을 위해서까지 희생하고 고생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런 것을 보며 자라다 보니 결혼에 대한 적대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중반까지도 저는 누가 물어보면 비혼주의라고 말하곤 했고요. 저는 내 삶의 개척자는 나라는 생각이 너무도 뚜렷했고 연애를 하고 있을 때마저도 결혼에 관한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지금의 남편과는 연애 기간만 무려 8년이나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남편도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결혼보단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고 내 삶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제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바로 남편의 한결같은 모습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시모와의 관계도 너무 좋았고요. 연애를 오래 하면서 시어머니랑도 잘 알고 지냈거든요. 가끔 함께 시간도 보내면서 딸이 있었냐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남편은 늦게까지 취직이 안 돼서 백수로 지내다가 치약 전문대학원을 가서 뒤늦게 치과의사가 되었어요. 연애하는 동안은 남편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했음에도 저는 이런 남자와 이런 시어머니라면 결혼이라는 것을 겪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취준생일 당시 항상 제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더욱 살뜰히 챙겨주셨고 예뻐해 주셨던 것도 같고요. 남편도 자신이 준비가 많이 되지 않았음에도 늘 곁에서 자신을 챙겨주고 또 그 누구보다 떳떳하게 여기는 제 태도에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제게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었고요.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이 치과의사가 되고 나서부터 시모는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말끝마다 어찌나 듣기 거북한 말을 하는지 화가 들끓었지만 꾹 참느라 속이 너무 탔죠. 하루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생신이라며 회사에서 근무 중인 제게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에 고급 호텔에서 식사하고 싶으니 예약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 전에 제가 미리 시부모님께서 좋아할 만한 식당을 예약해 놓은 상태였고 그걸 시부모님께서 알고 계셨죠. 시아버지가 참 좋아하셨고 저는 두 분을 모시고 가기 위해 반차까지 쓰기로 해둔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고급 호텔 중 한 곳을 말하며 꼭 그곳에서 식사해야 한다고 당장 예약하라며 고집을 부렸죠. 그런데 그곳은 당일 예약이 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래도 혹시 취소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 호텔에 연락해 확인을 해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당일 예약은 되지 않고 취소하는 분들도 많지 않아 힘들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결국 제가 그 전에 미리 예약해두었던 식당을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저를 대놓고 나무랐어요. 아유, 지 시애비 생일에 돈 쓰기 싫어서 평소에도 먹을 수 있는 음식만 줄줄이 나오는 이따위 식당을 예약할 생각을 했니? 다른 의미로 대단하네. 옆집 덕순이네 며느리는 안과의사라 그런가 돈을 그렇게 잘 벌고 그렇게 잘 쓴다던데. 누구랑은 참으로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도 없네. 당신,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며느리가 내 생일이라고 나 위해서 이런 좋은 곳에 데려와 줬는데 그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남의 집 며느리랑 비교하는 말이나 해야 되고 교양도 없이 뭐 하는 짓이야? 그래요 엄마. 며칠 전부터 안 사람이 얼마나 고민을 했는데요. 예쁘게 봐주세요. 바쁜 와중에 어머니 아버지 챙긴다고 얼마나 열심이었다고요. 열심히는 개뿔. 이따위 대접을 하면서 할 말은 아니지. 내가 그렇게 그 호텔 뷔페 예약을 꼭 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시애미 말은 무시하고
이런 허름하고 맛도 더럽게 없는 식당이나 데리고 와서 이리 앉혀놨는데. 어머님, 오늘같이 좋은 날 더 좋은 곳으로 모시지 못해서 죄송해요. 당일 예약이 힘들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호텔 뷔페는 제가 나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예약해서 모시고 갈게요. 에휴, 저 입만 번지르르한 것. 빈말 듣기 싫어. 내 아들 덕에 호의호식하면서 지 시부모는 이런 저급한 식당이나 데리고 오고 말이야. 볼품없는 날 며느리로 받아준 내 잘못이지. 참, 넌 좋겠다. 시부도 남편도 다 네 편이니? 기가 살지 않니? 그리고 우리 치과의사 아들 덕분에 인생 펴서 먹고 살만하니 얼마나 좋겠어. 시모 말도 말 같지가 않고 지 잘난 줄 알고 말이야. 이때부터 시모는 말끝마다 늘 치과의사 아들 덕분에 제 인생이 펴서 참 좋겠다며 비아냥대면서 말하기 일쑤였어요.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이가 없었죠.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더니 딱 그 꼴이었어요. 남편이 백수 시절을 보낼 때 제게 그렇게도 미안하고 고맙다며 저만 보면 어쩔 줄은 몰라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저를 헐뜯고 무시하는 시어머니만 남아있었으니 말이에요. 저도 나름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중견기업에서 최연소 팀장까지 했던 능력이 없지는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하나 싶기도 했죠. 그런데 제게 능력이 없다 하며 저를 무시하던 시모의 말이 씨가 되고 말았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고 저는 끝까지 남아있으려고 어떻게든 발버둥 쳤지만 결국엔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었거든요. 한순간에 절벽에서 떠밀린 그런 심정이었어요. 이 소식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하나 한참을 소가리했죠. 그렇게 고민한 끝에 남편에게 제가 처한 상황을 전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한참 일을 할 때에도 못마땅해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함께 봤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만큼은 비밀로 하자고 먼저 이야기해 주더군요. 거기다 시모는 자신의 아들이 치과의사라는 자부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제가 직장에서 잘렸다는 소식을 알게 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남편의 눈에도 불보듯 뻔했던 거예요. 가뜩이나 저와 남편이 급이 안 맞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시어머니였기에 만약 제가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시어머니의 행동이 어떨지가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하지만 제가 회사에 다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시댁 식구에게 그리 오래 숨기지는 못했어요. 회사에서 잘리고 주부로 지낸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에게 바로 들키고 말았거든요. 꽁꽁 숨긴다고 숨겼지만 무용지물이었어요. 왜냐고요? 시모는 남편이 치과의사가 된 뒤로 아무도 모르게 저를 미행하고 다녔던 것이었어요. 회사를 나가지 않기 시작한 며칠은 휴가를 썼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자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황당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불시에 우리 집에 찾아왔고 복도에서 집에 있는 것을 다 안다며 당장 문을 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어찌나 고래고래 소리를 쳐대는지 숨죽이고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문을 열어주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 머리채를 잡으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게 이제 본격적으로 남편 등쳐먹으려고 작정을 했냐면서 치과의사가 되었으니 벌이도 좋겠다. 자신의 아들 돈으로 편하게 먹고 자면서 마음 잡고 놀려는 속셈을 자기가 모를 줄 아냐고 고래고래 소리쳐댔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이리저리 휘둘리면서도 오해라고 그런 게 아니니 말 좀 들어달라고 애원하다시피 말을 했지만 듣고 싶지도 않다며 본인이 제 속셈을 다 아는데 속아 넘어갈 것 같냐며 저와 대화를 나누려고도 하지 않았죠. 참 다행인 것은 제가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자마자 남편에게 연락을 해두었고 남편은 사달이 크게 날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왔던 거예요. 남편이 무력으로 시어머니와 저를 떼어놓은 후에야 제 머리채를 시어머니 소나기에서 빼낼 수 있었어요. 남편은 씩씩대며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아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며 원통하다는 듯이 가슴을 내리치며 울분을 토해내는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유,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떻게 저희에게 은인이나 다름없는 이 사람에게 손을 올리냐고요? 아니, 너. 아들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더니 쥐뿔도 없는 저 개집도 네 아내라고 지금 편드는 거냐?
아니, 내 아들이 고생고생해서 번 돈으로 놀고 먹으려는 며느리 본때를 좀 보여줘야 정신을 차리지 싶어서 그런 건데 어떻게 아들이라는 놈이 그런 엄마 속도 몰라? 어머니, 오해가 있어요. 내막은 알지도 못하시면서 사정은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이런 무례한 짓을 저지르시면 어떻게 해요? 내막? 사정?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정이길래 내가 그런 것까지 다 들어줘야 한다니. 회사 때려치고 집에서 놀고 먹는 게 엄연한 사실인데 더 어떤 핑계를 내가 들어줘야 하냔 말이야. 어머님, 저한테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어요. 어떻게든 붙어 있어 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회사에서 정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회사를 그만둔 건지 잘린 건지 그건 내가 알게 뭐니? 중요한 건 내 아들 고생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놀고 있다는 거고 우리에게는 마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놓고 무슨 변명을 대려는 거야.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것처럼 사기친 사기꾼 주제. 내가 너 아주 고소할 거야. 시어머니는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걸 사기를 쳤다고 말하며 고소하겠다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 사달이 났음에도 제가 고소를 당하지 않았던 것은 순전히 남편 덕이었어요. 남편이 나서서 자신이 말하지 말라고 말렸다고 고소할 거면 본인을 고소하라며 엄포를 놓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끼어냈다고 제게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퍼부어낸 뒤 집을 나갔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뒷모습에 한 번만 더 이 일로 가타부타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소리쳤죠.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돌려 저를 한 번 더 노려본 뒤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한동안은 시댁에 갈 일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모든 상황을 시아버지께도 이야기했는지 나중에 시아버지께서 제게 전화를 해서 시어머니가 곱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게 눈에 훤하다며 괜히 아들이 가장의 무게를 더 크게 느낄까봐 걱정되어 그런 것이었을 테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이 김에 푹 쉬며 재충전하라고 저를 다독이듯 말씀해 주었어요. 시댁에도 괜히 와서 시어머니와 대치할 것 없으니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꼴 보기 싫다며 제 전화도 받으려 하지 않았으니 시댁에 가봤자 문전박대할 게 뻔했고 남편도 괜히 시댁에 찾아가지도 말라며 제게 신신당부했으니 구태여 시댁까지 찾아가 시부모님을 뵐 일이 없었던 거죠. 차라리 잘 됐다 생각하고 다 내려놓고 지내고 있었어요. 숨기지 않아서 욕먹은 것도 싫었지만 숨기고 있는 것도 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주부로서의 생활을 하며 지내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시댁으로 오라며 저를 호출했어요. 시아버지가 건강이 편찮으시다면서 일도 그만뒀으니 와서 챙기라고요. 손주들도 보고 싶어하니 겸사겸사 오면 되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넘어갔어요. 남편은 일 때문에 출근해 있는 상태였던 터라 저희끼리만 가게 된 것이었죠. 남편에게는 퇴근길에 시댁에 들러 저희를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만 해놓았어요. 남편은 진료가 빨리 끝나면 일찍 오겠다고 말해주더군요. 그것만으로도 든든했어요. 저는 시댁에서 시아버지를 챙겨드렸어요. 시아버지는 등산을 다녀오다 넘어지는 바람에 외상이 꽤 많았고 발목과 무릎도 다친 상태셨어요. 온몸에 근육통까지 앓고 계셨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미워 죽겠는 저를 부른 이유를 조금은 알겠더군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시어머니와 제 관계는 너무도 서먹했어요. 하지만 큰 마찰은 없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날따라 시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는 내내 주방을 기웃기웃거렸어요. 평소라면 어련히 알아서 잘 해와봐라는 시기라 주방에 들어오지 않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기웃거리며 갖은 트집을 잡으셨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밥상도 이런 식으로 차리냐며 잔소리를 해댔어요. 저는 저녁 찬으로 준비할 재료들이 마땅치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내일이라도 이것저것 좀 사오겠다고 이야기하며 넘겼죠.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말에 밖에서 일함답시고 집안일 신경 안 썼던 티가 여기서 다 나는 거라며 이러면서 무슨 주부를 하겠다는 거냐고 혀를 끌끌 찼어요. 하지만 이때까지는 잘 참고 넘길 수 있었어요. 저녁상을 차린 뒤 시아버지를 부축해 앉혀드린 뒤 제 밥을 풀어가는데 시어머니가 제 뒤를 쫄래쫄래 따라왔어요. 그러고는 다 쉬어터진 밥을 냉장고 구석에서 꺼내서는
제 앞에 내던지는 겁니다. 어머님, 이 밥은 뭐예요? 색이 조금 간 것 같은데. 보면 모르니?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거야? 넌 이 신밥도 아까워. 알아? 돈도 못 벌고 우리 아들 등골이나 빼먹는데 뜨신 밥 먹으려고 그랬니? 뻔뻔한 것. 네 집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여기선 절대 안 돼. 지금 이 누렇게 굳은 쉰내 나는 밥을 저더러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밥을 왜 줬겠니? 정밥이 먹고 싶으면 그거라도 먹으라 이 뜻 아니겠어. 당연한 걸 뭐하러 물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질렀어요? 남편이 취준생일 때는 그렇게 저더러 고맙다고 하시더니 어떻게 사람 대우가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느냐고요. 어머님께서 저를 사기로 고소한다고 하셨나요? 참, 정말 고소를 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결혼 전과 후의 대우가 이렇게 천지 차이인데 이거야말로 사기 결혼 아니면 뭐냐고요? 뭐야? 사기 결혼? 내 아들 치과의사 돼서 가장 떵떵거리고 사는 건 너 아니니? 그러니까 일까지 때려치우고 그렇게 집에 눌러 앉아 있자니. 그거면 됐지. 무슨 대우를 더 어떻게 받으려는 거야? 네 욕심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건 왜 몰라? 도대체 뭐가 제 욕심이라는 건데요. 냉정하게 따지자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욕심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거겠죠. 남편 쥐뿔도 없을 때는 저라도 감지덕지라더니 남편 의사 되고 나니까 저 따위가 남편의 아내라는 게 치과 의사를 아들로 둔 어머님의 며느리라는 게 못마땅하신 거잖아요. 그게 욕심이 아니면 뭔가요? 사람 마음 아무리 간사하다지만 이건 도를 지나친 것 아니에요? 얼씨구. 정작 지금 쥐뿔도 없는 니년이 나한테 이렇게 말대답하고도 아무 일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정신이 어떻게 된 거냐고. 굽신거려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이게 뭐 하는 행패야? 막말로 네가 이렇게 무능하고 보잘것없어질 줄 알았으면 내가 너랑 내 아들을 결혼시켰겠니? 웃기지 마. 언감생심. 꿈도 못 꿨어. 제가 치사하고 구차해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더는 안 되겠네요. 냉정히 따져서 어머님 아들 치과 의사를 어머님께서 만드신 것 같으세요? 남편이 머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된 것 같으냐고요. 남편 공부하는 내내 제가 번 돈으로 뒷바라지했고 어머님께서 취업 못한다고 구박할 때 제가 다독여가며 기 살려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도 뭐요? 뻔뻔한 건 제가 아니라 바로 어머님이시라고요. 이날 정말 말도 못하게 시부랑 다퉜어요. 나중에 보다 못한 시부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 간신히 저와 시모를 말리고 중재했어요. 정말 시아버지가 사람이 좋아 망성이지 시아버지처럼 좋은 분께서 어떻게 저런 시어머니를 만났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참 다행인 것은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더니 남편도 시아버지를 많이 닮은 것 같다는 거였죠. 그날은 쉰밥을 주방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친 뒤 아이들을 챙겨 곧장 나와 집으로 돌아갔어요. 정말 남편이 제게 다정하고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100번이고 이혼할 마음을 먹었을 정도로 끔찍했고 시모의 이중성에 다시금 소름이 끼쳤던 날입니다. 저는 그 뒤로 시댁 방향으로 머리도 두지 않는다는 표현이 딱 맞을 만큼 시댁을 멀리했어요. 시아버지께는 면목이 없지만 더는 시어머니와 마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계속 이렇게 부딪히다가는 제 가정에까지 큰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생각도 강하게 들었고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무시를 당하고 온 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어요. 실은 제가 일 욕심도 많고 돈 욕심도 많은데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생활하려니까 처음에는 잘 못 느꼈지만 점점 답답함을 느끼던 차였어요. 게다가 제가 돈을 평생 벌어서 제가 번 돈으로 필요한 건 사고 저금도 하고 그랬기에 답답함이 더 커져갔죠.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앞으로 쭉 지내야 할 바에는 뭐라도 해서 돈을 불리거나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사업이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했죠. 생각보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적응을 잘하는 편이었던 터라 일하는 것에 대한 큰 무리도 없었고요. 하지만 제 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도 나름 중견기업에서 팀장까지 했던 저인데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니 자존심이 많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나 몰래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초라해졌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경력이 있으니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죠. 하지만 시기가 좋지 않던 터라 많은 중견기업이 저희 회사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곳도 많았고 또 사정이 더 악화될지도 모르니 직원 채용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이게 제가 아르바이트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였죠.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어디냐 하는 마음으로 배달일까지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단순했어요. 스펙으로 견줄 수 없다면 버는 돈으로 견주어보자는 심보였죠. 이것이 초점을 맞추며 알아보니 배달일이 딱 제 눈에 들어왔어요. 배달일에 대해 알아보니까 밥 안 먹고 하루 종일 이 일만 하며 온 시간을 투자했을 때 월 500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까지도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직장인들도 투잡으로 배달일을 많이 한다고 하니 그렇게 메리트 없는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중요했던 건 꼭 오토바이가 없더라도 자전거나 자차로도 가능하고 또 여의치 않은 경우 도보로 걸어다니며 배달을 할 수도 있기에 이 배달일을 선택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배달일을 하는 것 역시 남편만 알고 친정과 시댁 식구들에게는 절대 비밀로 했어요. 친정 식구들에게는 이 일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많이 속상해할 것 같았고 시댁 식구들에게는 반대로 손가락질을 받을 것 같았거든요. 이래도 저래도 좋은 소리 듣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남편에게만 알리게 된 것이었어요. 자랑도 아니니 굳이 다른 가족들에게 말을 할 필요도 못 느꼈고요.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축하해주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친정과 시댁 식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구태여 제가 사는 지역이랑 시댁이 있는 지역에서는 배달일은 일치하지 않았어요. 친정 식구나 제 주변의 지인을 만났을 때도 그렇지만 시댁 식구 중 누구라도 만나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부촌에서 배달일을 했어요. 남편은 제가 배달일을 시작하고 무리하게 할 필요 없다며 자신이 타고 출퇴근하던 차도 제게 쓰라고 주더라고요. 그 덕에 부촌에서 일하는 것이 한결 수월했죠. 기름값이 많이 나오는 것은 원치 않아 접이식 자전거를 차에 싣고 가서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뒤 그 근처 일대는 자전거를 타며 배달일을 했어요. 배달일을 하다 보니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되더군요. 배달비를 떼먹은 사람은 물론 음식에 이상이 없는데도 저를 몰고 가 음식값을 환불받는 고객들까지 정말 가끔은 회의감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돈 욕심이 있던 탓에 그것만 생각하며 악착같이 버티며 일을 했죠. 남편은 제가 그날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줄 때면 그렇게까지 수모를 당하며 그 일을 해야 하냐고 묻곤 했지만 저는 어차피 집에서 집안일만 하며 지내는 것이 체질적으로 맞지 않다고 둘러대곤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고생해서 돈을 다시 벌기 시작하니 감회가 새롭기도 해서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거든요. 그 일도 하다 보니 익숙해지고 대처 능력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일이 힘들긴 하지만 나름의 재미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하던가요? 시어머니도 저도 서로의 비밀을 마주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글쎄, 청담동의 한 대저택에서 시어머니를 떡하니 만나버렸어요. 곧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고요. 시어머니 옆에는 어떤 나이 많은 노신사가 있었는데 시어머니를 향해 너무도 자연스럽게 내뱉은 말에 제가 다 기겁을 했어요. 시모도 적잖게 놀랐고요. 아, 자기야, 거기서 뭐 하고 있어? 빨리 들어와. 분명 노신사가 시모를 향해 자기야 빨리 들어와 라고 하는데 시모는 그 상황 속에서 저를 발견하고는 얼른 대문을 닫으려고 버둥대는 거예요. 저 역시 끌고 가던 자전거까지 바닥에 둔 채 자초지종을 확인하기 위해 시어머니가 들어가려던 저택에 들어가려고 난리를 쳤어요. 서로 난리치면서 제 팔이 끼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악착같이 들어가기 위해 길을 썼죠. 시어머니는 자신의 머리를 넣고 저를 밀쳐내려고 안간힘을 썼고요. 이렇게 해서 몸씨름만 길어지겠다 싶은 생각 반, 에라 모르겠다 싶은 마음 반으로 대문 사이에 여러 차례 끼었던 팔로 대문을 잡고서 다른 팔로 시모의 머리채를 확 낚아채 잡아당기며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죠. 결국 시모는 제 힘에 못 이겨 그대로 끌려 나왔고 그 틈을 타 저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그 대저택으로 들어갔어요. 널찍한 마당이 있었고 집의 외관은 통유리 창으로 뻥 뚫려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집이었죠.
그냥 가볍게 구경을 갔다면 그 으리으리한 집 풍경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을 테지만 당시에는 집을 보며 감탄이나 하고 있을 새가 없었어요. 저는 시모를 잡아 끌고 마당 한쪽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앉혀놓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곤란하다는 듯 제 눈을 피하며 입을 꾹 다문 채 열지 않았죠.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지금 곧장 시아버지께 이 모든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다면 거짓 하나 없이 사실대로 모두 털어놓으라고 겁을 주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푹 내쉰 뒤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알았어. 네 시부한테만은 제발 연락하지 마라. 사실대로 다 얘기할게. 실은 나 여기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돈 벌고 있었어. 너랑 아들한테는 창피해서 말 못하고 있었던 거고. 아니 어머님, 그게 뭐가 창피한 일이라고 온 가족을 속여가며 일하세요.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다고요. 예, 생각을 해봐라. 내가 너 회사에서 잘렸다고 난리를 쳤는데 나는 노인네들 수발 드는 일 하고 있다고 하면 시어미인 내 얼굴이 면이 서겠니? 그러니까 오늘 본 일은 그냥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해. 알았지? 제발 부탁하마. 내 이제 너한테 직업으로 스트레스도 안 줄게. 알았지? 네, 어머님.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비밀로 하시려고 하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 건 비밀로 할게요. 일 마저 하시고 조심히 가세요. 시모는 제 대답에 연신 고맙다며 손을 꽉 쥐고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저한테는 직업 가지고 사람의 계급을 나누더니 본인이 하는 일이 밝혀지면서 고개를 못 드는 시모를 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상황을 마무리하고 성문 같은 대문을 닫고 나오는데 그 집을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아주머니와 딱 마주쳤어요. 그 아주머니는 절 보더니 눈을 껌뻑거리며 누구신데 회장님 댁에서 나오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 요양보호사분과 잘 아는 사이여서 잠깐 얼굴 뵙고 돌아가는 중이라고 하니 그분이 펄쩍 뛰며 아니 애기 엄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집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난데 나를 보러 왔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부실 사모님이 오신 날인데. 아니 설마 부실 사모님이 나 몰래 다른 요양보호사를 구한 거야? 이 여우 같은 여편네 정말. 본인을 요양보호사라고 말한 그분 입에서 부실 사모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부실이라면 다른 말로 첩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그분을 붙잡고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해준 말씀이 저를 더 기함하게 만들었네요. 저 안에 있는 부실 사모님 그 여우 말이에요? 그 여자 회장님의 30년 된 첩이잖아요, 첩. 이거. 라며 새끼손가락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머리가 멍해지면서 그 요양보호사님께 부탁을 드려 시모 몰래 그분과 함께 대저택으로 다시 쳐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게 된 시모와 노신사의 빼도 박도 못한 엄청난 불륜의 현장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어요. 저는 덜덜거리는 손으로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으려고 하던 찰나 시모와 눈이 딱 마주쳤고 저는 시모의 멱살을 다시 잡아 끌듯 시모를 끌어내 다 알고 왔으니까 빨리 사실대로 말하시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래. 내가 아까 거짓말해서 미안하다. 나 저분의 첩으로 지낸 지 30년이 넘었어. 네 시아버지는 당연히 모르는 사실이고 이분을 알고 지내고 있음에도 나는 네 시아버지와 결혼을 했다. 이분께서는 이미 조강지처가 있었으니 말이야. 어머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 줄은 알고 하시는 거죠? 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걸 지금 저더러 믿으라고요? 믿든 안 믿든 그건 네가 결정할 문제지. 나는 내 치부를 털어놓았으니 네 시아버지한테만은 비밀로 꼭 지켜주렴. 우리 둘 다 서로의 치부를 공유하는 것이니까 말이야. 지금 네 꼴도 썩 유쾌하지는 않으니 서로 긁어부스러 만들지 말자 이 말이야. 알겠니? 어머님, 이건 비밀로 간직할 수 없어요. 배신이라고요, 배신. 어쩌시려고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신 거예요? 이제 그만해.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더 할 말 있으면 나중에 해. 여기에 네가 오래 있어봤자
서로에게 득될 것도 없다고. 아이, 얼른 돌아가. 영감님이 부르시잖아. 너 진짜 약속은 꼭 지켜줘야 된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말을 한 뒤 제 손목을 잡고는 대저택 아래 현관까지 한 걸음에 데리고 내려갔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내려가게 되었고요. 제게 마지막까지 약속을 지키라던 시어머니는 위에서 누군가 시어머니를 부르는 소리에 불이 나게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번은 한 여성의 목소리였죠. 시어머니는 미처 대문을 완전히 닫지 못한 채 올라가는 바람에 저는 살짝 열린 대문을 확인하고는 시어머니의 뒤를 다시 따랐어요. 그리고 곧 더욱 끔찍한 사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시어머니를 찾았던 그 여성이 시어머니에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르며 시누이처럼 대화를 나누며 시어머니의 팔에 팔짱을 끼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엔 제 착각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대화에서 느껴진 애정도에 저는 그 여자가 시어머니의 혼외자식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우리 딸이라고 칭하며 애정어린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 그것을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죠. 시모의 말투는 시누이와 나누던 대화 속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아니, 그보다 더 부드럽고 더 애잔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그런데 처음 시모와 마주했을 때 집으로 들어간 줄 알았던 그 노신사가 저를 보더니 다가와서 너는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등장에 저는 말문이 막혀 급히 둘러댄다는 것이 집이 너무 좋아 이끌리듯 들어왔다고 말해버렸어요. 옆에 있던 요양보호사님께는 모르는 척 해달라는 듯 윙크를 하며 사인을 보냈고요. 노신사는 사람이 좋은 건지 허허 웃으며 수다스럽게 떠들기 시작했죠. 노신사는 은근히 반복적인 말들을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어리숙한 느낌과 함께 정신이 간당간당한 상태라는 표현이 꼭 맞았죠. 저는 노신사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고는 치매 초기 증상인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 노신사의 수다에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시모와의 만남부터 혼외자식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본처에 관한 이야기까지 처음 보는 제게 너무도 서스름 없이 털어놓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맞장구를 쳐주며 몰래 핸드폰을 챙겨 그 노신사의 말을 전부 다 녹음했어요. 그리고 대충 얼버무린 뒤 그 집을 빠져나왔죠. 그날 저는 배달 일을 멈춘 뒤 집으로 돌아가 한참을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무작정 내질러 버렸습니다. 주말이라 남편도 집에 있었고 시누이에게 연락해 시댁으로 당장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모였죠. 타이밍도 무섭도록 기가 막혔던 것은 시어머니가 그때 마침 장을 보고 온다며 나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저앉고 제가 들었던 시어머니에 대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노신사와 나눴던 대화까지도 모두 들려주었죠. 온 가족은 넋이 나간 채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장 먼저 말문을 연 것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습니다.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싶을 때가 가끔 있었다며, 그런데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숨기고 있을 줄을 몰랐다며 손을 부들부들 떨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런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를 첩으로 둔 그 노신사의 집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싶으시냐고 물었어요. 시아버지는 제게 앞장서라는 말 한마디를 한 뒤 겉옷을 챙겨 입으시더군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시아버지와 노신사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 대저택에 도착해 배를 누르니 처음에는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당히 노신사분이 제게 해줬던 본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오늘 꼭 사모님을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곧 대문이 열리더라고요. 저와 시아버지는 곧장 올라가 본처와 마주했어요. 참 기가 막힌 것은 노신사도 그 시각에 딱 외출을 하러 갔더군요. 저희는 주저하지 않고 그 노신사의 본처에게 시어머니와 노신사의 만행에 대해 모두 알렸어요. 본처는 처음에는 저희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제가 녹음해둔 그 증거 덕에 저희 말에 신임을 느끼기 시작했죠. 하지만 섣불리 행동하지는 않았어요. 노신사의 본처는 사실에 대해 털어놔줘서 고맙지만 일단은 자신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돌아가 달라고 부탁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나와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대문에 딱 나선 그 순간 노신사의 차에서 노신사와 시어머니가 떡하니 내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시아버지는 용수철처럼 튕겨져 나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노신사도 그런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뜯어 말렸고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저희를 배웅한 뒤 집으로 들어가던 노신사의 본처도 밑이 너무 시끄러워서 내려와 보았고 이 사달이 난 것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 너나 할 것 없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게 개싸움인가 싶을 만큼 정신이 없었다니까요. 간신히 저와 노신사를 모시는 기사가 양쪽 싸움을 뜯어말린 끝에야 몸싸움을 멈출 수 있었어요. 노신사의 본처는 시어머니를 향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니까 각오하라고 엄포를 놓은 뒤 집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얼른 그 자리를 떴고요. 시어머니도 저희가 시댁에 도착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곧 도착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시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남은 생은 제가 정말 잘할게요. 바로 정리할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뭐? 기회? 바로 정리해? 너랑 그놈 사이에서 30이나 되는 딸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다 아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넌 나를 얼마나 더 웃음꼴로 만들 작정인 거야?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걸 어떻게 당신이 알아요? 그 사람과 내 사이에 딸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된 거냐고요?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거기까지 찾아갔겠냐? 당신 이제 끝이야. 끝장이라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싹싹 비는 게 통하지 않자 되려 모든 사실이 들통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를 죽일 듯이 쏘아보며 미친 사람처럼 저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더욱 무섭게 경고를 했죠. 저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더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런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는 모든 사실을 알았지만 달라질 건 없을 거라며 절대 이혼만큼은 해줄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죠. 시부는 그런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안방으로 들어가서는 시어머니의 옷가지를 한가득 들고 나와 갑자기 현관을 열더니 복도에 패대기를 쳐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랑곳하지 않던 시어머니도 자신이 아끼는 가방이며 값비싼 액세서리까지 시아버지가 내다 던지자 안 된다며 소리치고 복도로 뛰쳐나갔죠. 시아버지는 그 틈을 타 현관문을 걸어 잠갔고 현관 앞에 서서 고함을 쳤어요. 이 집에 다시는 한 발짝도 들을 생각하지 마. 오늘부로 우리의 부부관계는 끝이야. 이제 너랑 나 철천지 원수보다도 더 깊은 악연일 뿐이라고. 내 눈앞에 당장 꺼져. 시어머니는 한참을 현관문을 두드리며 울분을 토하면서 잘못했다고 빌더니 주변의 민원으로 인해 결국 자신의 짐을 챙겨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 후로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노신산의 집안도 모든 사실이 들통나 완전 발칵 뒤집혀졌던 것은 물론 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왔죠. 어떻게 알았냐고요? 노신사 본처가 변호사까지 대동해 제게 직접 찾아와 제가 가진 녹음 파일이며 시모와 노신사가 차에서 함께 내린 사진이며 다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으니까요. 그뿐인 줄 아세요? 저희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건 이혼 소송에까지 큰 힘을 써준 덕에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되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저희 가족들 앞에서 보이지 않더니 노신사 본처가 걸었던 소송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지 돌연 저와 남편을 찾아왔어요. 자신을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면서 말이에요. 이 소송에서 지게 되면 자신이 그동안 노신사에게 받은 돈까지 전부 다 뱉어내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자신은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신세가 된다고 어찌나 애원하며 남편과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는지 모릅니다. 티끌에 양심은 있는지 시아버지께 도움을 청할 수는 없다며 저희를 찾아온 거더군요. 하지만 제 남편 역시 자신의 엄마에게 배신당한 자식이었고 저도 그간 모든 가족을 기만한 채 이중생활을 해오면서도 제게 무능하다느니 볼품없다느니 하던 시어머니를 절대 도와줄 생각은 없었어요. 남편은 정말 세상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험한 욕을 시어머니에게 퍼부어대며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얼씬도 말라고 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마지막 희망이 저희라며 시누이는 벌써 시댁으로 들어가 도움을 청할 수도 없다고 저희가 아니면 안 된다고 빌었어요.
그 모습에 남편은 경멸한다는 눈빛으로 시어머니에게 경찰을 대동해 끌어내기 전에 꺼지라고 마지막 엄포를 했죠. 시어머니는 결국 자신의 무력으로 30년을 가족을 속이며 뒷돈을 찬 것에 대한 최후의 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했어요. 고작 시어머니가 저희와 연을 끊은 지 8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았네요. 정말 지긋지긋했고 또 지옥과도 같았던 기억이고 모든 것이 다시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아픔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가족은 서로 응원하며 열심히 지내고 있어요. 비록 시아버지께서는 크나큰 배신감에 시어머니와의 이혼을 승소한 이후 잠시 건강에 큰 무리가 온 적도 있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딘가에서 땅을 치고 후회하며 하루하루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을 시어머니. 부디 앞으로 남은 삶은 올바른 처신으로 하나 남은 혼의 자식이던 딸에게는 떳떳한 엄마이길 바라봅니다. 남편은 모든 게 잘 끝났다며 시어머니의 사실이 여전히 비밀이라는 베일에 숨겨져 있었다면 훗날 더 큰 배신감과 아픔을 안겨줬을 거라고 말하네요. 조금씩 털고 있으니 염려 말라고요. 시어머니가 떠난 뒤 저는 다시 주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시아버지를 챙겨드리며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이 생활이 지금은 떳떳하고 또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요. 저로 인해 우리 가족이 더욱 건강하고 마음의 상처도 조금 더 빨리 치유되어 행복하게 웃을 일만 가득해진다면 이것만큼 값진 것은 없으니까요. 시아버지, 남편, 시누이, 그리고 내 아이들 모두 이 일을 통해 더욱 굳세진 가족이 되었기를.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